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번째 사례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님, 그 간병을 서로 떠넘기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관절에 이상이 생겨 한 달째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홀어머니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이 났습니다. 20년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오빠와 올케 언니는 이제 너희들이 좀 모셔보라고 하고, 사업하는 남동생네는 병원비를 좀 더 내긴 하지만 수발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언니 역시 멀리 산다고 저에게만 미루니 7살, 10살, 아직도 어린 두 아들 녀석만 있는 저희 집 살림은 완전 엉망이어서 남편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몸져 누우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또 친척들, 이웃들, 친구분들 중에 그런 일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런 가족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건강하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큰 선물 주시는 거죠. 근데 편찮으시지 않고 건강할 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 끝나시면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좀 드리세요. 어머님, 안 편찮으시고 몸이 아주 건강하셔서 저희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엄청난 선물 주시는 거죠. 앞으로도 정말 건강하게 좀 즐겁게 사세요. 그런 전화 좀 자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자식들도 속 안 세이고 별 문제 없이 두 분이 잘 사는 거, 그게 사실은 효도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좀 전화 한번 주시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공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평.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남동생네는 또 돈 조금 냈다고, 그죠? 한 번도 병원에 안 와보고, 이게 뭐냐, 나만. 그죠? 예를 들면 또 큰형님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어머님이 조금 편찮으시다고 돈 조금 내고 너희들 병원에 가서 수발한다고 그렇게 생색내냐? 난 어머님 20년 모셨다. 너희들이 우리 애들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나 아냐? 그런 심정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공평한 건지, 그죠? 누가 더 억울한 건지, 그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것이 딱 정해지는 규칙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족회의를 한번 좀 해보시죠. 그 이전에 가족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가족 회의조차도 하기 힘든 쪽이 있을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봤자 뭐하냐. 그리고 정말 어렵게 가족 회의는 가졌어요. 근데 그 뒤끝이 오히려 안 좋아서 오히려 그런 만남을 안 가지는 못한 그런 어떤 가족 회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연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라면 가족회의도 아주 슬기롭게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고, 그죠? 사회를 누가 보고, 그죠? 서두는 어떻게 꺼내고, 그죠? 그것도 사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역할 분담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게 다른 분의 상담 사례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아픈 일 생기잖아요. 반드시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요. 형제간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그런 상황이라면 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정작 그 경우가 닥칠 때 훨씬 지혜롭게 아마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역할 분담이에요. 예를 들면 형제 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형제들은 돈을 조금 더 내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어서, 그죠? 병수발을 좀 들 수 있는 쪽이면 시간으로, 몸으로 부모님한테 또 수발드는 어떤 봉사를 좀 하시고, 음식 솜씨가 좀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좀 맛있는 반찬, 병원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병원에서 그 많은 그런 음식을 준비해가는 건 안 되겠지만, 병원에서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죠? 병원밥, 그 진리거든요. 그랬을 때 어머님이 아니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아주 맛깔스러운 밑반찬 준비해 가시면 그것도 큰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허락하신다면 간병인을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 병원에서 다 해야 될 걸 가족들한테 간병하는데 떠는 게 또 사실 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자식이 4씩이나 3씩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간병인들한테 떠넘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허락한다면, 그죠? 그런 경제적인 힘을
받는 것도 도움이죠. 예, 그래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예를 들면 병실을 자식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번을 정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뭐 계속 간병이 없을 때는 밤에 그죠? 갑자기 뭐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할 때 물론 뭐 간호사들이 옆에 있긴 하지만 옆에 누가 잘 건지 낮에는 또 누가 있을 건지 그리고 교대를 했을 때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또 들어는 보호자한테 뭘 또 체크하라고 그래요. 뭐 소변 양이 뭐 어떻고 그죠? 뭐 이런 걸 또 가족들한테 자꾸 떠넘기니까 인수인계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예? 상원 어떻고 뭐 또 이걸 조심하고 그죠? 그러니까 당번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주축이 돼서 일정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월요일 오전 누구, 오후 누구, 뭐 또 이번 주에는 밤에 자는 거 누구. 뭐 예를 들면 문병하러 오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근데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몸져 누워 계시는 부모님한테는 좀 푹 쉬고 싶은데 아무한테 방해받지 않고 좀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또 문병 오시는 분은 그래도 아파 누워 계시는데 문병 가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체면 때문에 그죠? 가끔 오시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말까지는 그냥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든지 그죠? 올 때 그냥 불쑥불쑥 들어와 버리면 뭐 또 들어는 어머님이 뭐 틀리라도 패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는 하고 계시지만 그런 모습을 또 안 보이고 싶어 하시거든요. 나이가 60이나 70, 80 되시더라도 또 여자분이시니까 남들한테 세수도 안 하고 머리가 부스스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문병을 오신다고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약속하고 그죠? 그리고 오시게 하는 것도 또 뭐 역할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족회의를 시작하실 때 막 서운한 거, 억울한 거, 막 화난 거부터 막 언성 높여서 막 공격하듯이 비난하듯이 원망하듯이 얘기를 하시지 말고 첫 서두는 그죠? 뭐 누가 사회를 보실지 진행을 맡으실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집안에 그래도 어른인 큰오빠 내외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오빠 참 그동안 우리가 뭐 가끔 찾아뵙고 뭐 식사 한번 뭐 대접해드리고 뭐 가끔 선물한 걸로 뭐 용돈 조금 드리는 걸로 자식 돌이 다 했다고 우리는 진짜 그냥 오빠하고 언니한테만 맡겨놓고 우리는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진짜 20년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하는 얘기로 첫 서두를 꺼낼 수 있다면 오빠 내가 참 많이 서운하고 이 얘기는 오늘 내가 꼭 해야지 벼르고 있던 얘기도 좀 내려놓지 않으시겠어요? 뭐 또 예를 들면 남동생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남동생한테. 야, 돈 있다고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항상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머님한테 잘 못했는데 그래도 네가 조금 여유 있다고 항상 우리들보다 먼저 경제적인 건 부담해주게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뭐 어떤 의미로 따지면은 뭐 네가 뭐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더 특별히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뭐 돈 조금 있다고 해서 쓸 구석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그런 거 불평불만 안 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네가 힘이 돼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는 얘기를 만약 먼저 서두에 꺼낸다면 남동생이 언제 뭐 좀 시간 내서 병숙을 한다고 너무 생색내지 마세요. 언제 뭐 누님들이 언제 형님들이 언제 뭐 돈 내봤어요? 그리고 막 볼멘 소리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첫 서두는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덜어는 제가 참 어머님한테 별로 못한 것 같다고 자기 반성부터 하는 얘기로 시작하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어머님 간병 때문에 싸우는 형제의 사례를 다루기도 하지만 혹시 다른 일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여러분도 그런 방법을 써보세요. 항상 첫 마디, 첫 서두를 어떻게 꺼내는가에 따라서 형제들의 다음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의사소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신 부모님 입장이 돼 있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면, 뭐, 어머님 어떠세요? 뭐, 어머님 참, 자식 참 어렵게 키우셨는데, 자식이 몇씩이나 있으면서 간병인을 모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참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요.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숙련된 간병인이 이렇게 간호해 주는 게 훨씬 쉽답니다. 그래서 형님들하고 뭐 다 상의를 해서 간병인을 좀 모실까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속으로 부모님들이 그래 괜찮지 너희들 뭐 맨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너네들 돈 좀 있다고 몸져 누워있는 어머님 간호 안 하고 이놈의 자식들 그리고 속으로 끓이시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다 괜찮다면 100%는 아니지만 기꺼이 예스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좋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서운하게 생각하신다거나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차마 이 얘기를 어머님한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눈치 본다든지 그죠? 말씀은 좋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괘씸하게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겹치다 보면 오해가 쌓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10살, 7살 된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님 병간호 때문에 병실을 지켜야 되면 그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분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여보, 내가 평소에는 열심히 했지만 아무래도 친정 어머님이 지금 한 보름 넘게 계속 누워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좀 소홀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소홀한 거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런 일만큼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아이들도 부르세요. 7살밖에 10살밖에 안 되지만 또 10살, 7살밖에 안 된 그 아이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걸 친정어머님이 안 아프실 때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그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해냈을 때 남편이 잘 협조해 줄 때 남편한테 감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문제하고 계속 결부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남편이나 아이들이 아니면 아내나 그죠? 아이들이 잘 해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좀 성에 안 차거나 불만이 있거나 자기 말을 잘 안 따라줬을 때 막 뭐라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죠? 잔소리하고 하지 말아요. 잘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죠? 더 잘하고 싶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얘기를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더 드릴까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뭐 예를 들면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그런 경우를 어느 누가 원해서 자청해서 그것을 원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만 100%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평소에는 예를 들면 서울에 산다지만 평소에는 좀 떨어져 살아서 왕래를 못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그때는 이제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 편찮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 형제들이 좀 자주 모이고 또 뭔가를 상의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참 어릴 때 엄마하고 매달리고 그죠? 엄마 전 만지고 했던 데는 과거 옛날 얘기고 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꽤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옛날 내 어렸을 때 코 흘리고 오줌 싸고 그랬던 얘기도 좋고 어머님 머리맡에 병실 머리맡에 앉아서 잠 못 드시는 어머님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옛날 얘기하는 거 정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 다시 들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위기나 시련이 닥쳤을 때 너무 힘들고 부정적인 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눈을 다시 돌리셔서 긍정적인 쪽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신다면 그것이 다시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자는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남편의 사례인데요. 참 자식 문제 쉽지 않으시죠? 꼭 유학뿐만 아니라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까? 그죠? 이런 비슷한 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간의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떠올리면서 한번 좀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을 조기 유학시키러 호주로 가겠다는 아내 때문에 답답합니다. 셀러리맨의 뻔한 월급에 무슨 돈이 있으며 나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아내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 정도 투자도 못하냐며 절 한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걱정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 사례를 보면서 이미 아마 자녀들을 해외에 또 유학 보내신 분도 뭐 한두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낼까? 보내야 되나? 그죠?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불안 때문에 또 걱정하시고 생각이 많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한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죠? 유학으로, 물론 뭐 저 공부하러 갔을 때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저 또한 핀란드에서 잠시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 오시는 분, 그리고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예. 자, 뭐 이 사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제가 또 조기 유학이나 기러기 가족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비교하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첫 번째는 부모의 어떤 욕심하고 부모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해야죠. 예, 아이들이. 예. 근데 뭐 어린애들이 뭐 가고 싶어 하겠어요. 뭐 애들이 철이 없을 때 부모가 보내야죠. 뭐 그 생각도 뭐 다소 일리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자기 문제, 자기 인생 문제, 자기의 공부 문제이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은 많은 부분 참고 안 하시고 묵살하시고 부모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강건하시는 경우는 성공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아이들이 막 보내달란다고, 그죠? 철없는 애들이 너도 가고 막 가니까 좀 부럽잖아요, 외국에. 아이들이 막 보내달란다고 해서 또 그 아이들의 말만 100% 믿고 무조건 보내주신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제 말씀은 의사결정에 아이들을 분명히 참여시키고 아이들의 의견도 참고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한국에서도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를 외국에 뭐 보낸다거나, 예를 들면, 그죠? 뭐 한국의 국내 대학은 여기저기 누가 보더라도, 그죠? 등급이 딱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서 뭐 이렇게 보낸다거나, 부부간에 어떤 좀 불화가 있거나, 고부간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포장하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보내거나, 그죠? 기러기 가족 택하는 건, 그건 정말 실패하기 십상이죠. 뭐.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되는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정말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도 보내고 나도 보내고, 예전에는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류층의 얘기였었는데 요즘은 이게 상당히 많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돼서요. 이렇게 주변에 돌아보면 아이들 조기 유학 보내거나 뭐 어학연수 같은 건 상당히 또 많아졌고요. 기러기 가족 택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근데 정말 그럴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되는가? 근데 지금은 돼요, 경제적인 형편이. 근데 그 경제적인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화질이 막 뛰어버리거나, 그죠? 뭐 예를 들면 하던 사업이 조금 부실해지거나, 뭐 예를 들면 많이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항상 그런 위험성은 내포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도가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없는 돈에 그 뭐 빚내가면서 뭐 지금 살고 있는 집 줄여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보낼 필요가 있겠는지,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부모 인생에 자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낳아놓기만 하면 다 부모 아니죠. 그건 물론 생물학적인 부모고, 부모로서 해야 될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요. 그러나 부모 인생에 자녀 교육, 자식이 7, 80%, 100%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예. 지나치게 자식 중심으로 사는 거, 그냥 오냐. 자식 공부시키는 것을 온 가족의 무슨 가족 사업처럼, 그것도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심 잡고 사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뭐 애들은 금방 친해진다던데 뭐 걱정할 것 없어. 애들은 금방 영어 따라간대. 어른이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 말씀은 성인에 비해서,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이 훨씬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성인에 비해서 이미 굳어져 있는, 그죠? 성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영어도 빨리 습득한다는 얘기지. 전혀 모르는 개념을, 그죠? 그것도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부모님들 잘 모르십니다. 그 착각입니다. 그 함정이고요. 그리고 외모가 틀리잖아요. 피부 색깔도 틀리고요.
아주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인식 없이 그냥 잘 어울리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그 세계, 그 나라에서도 미묘한 그죠? 인종차별 내지는 따돌림 그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 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권의 외국 사람들은 뭐 확실히 우리 한국 사람에 비해서 좀 덜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대하고 친절하지만 그거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꼭 따돌림을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유학 보낸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그런 자격지심, 열등감, 그죠? 뭔가 외향적인 성격이 안 돼서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간과하시면 아이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그죠? 그 친구, 교우 관계 이런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례에서는 호주로 유학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이제 안 되니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약간 좀 유학 비용이 좀 싸다고 할 수 있는 뭐 호주나 뉴질랜드, 요즘은 뭐 필리핀이요, 심지어는 남아공화국까지 보내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를 일방적으로 저는 것도 위험하죠. 물론 경제적인 형편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거를 결정할 것인가, 그건 좀 더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사례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사례로. 자, 사례로 들어가면 왜 아내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아들 유학을 고집하는지, 뭐 보내주신 분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요. 뭐 너도 보내고 나도 보내고 좀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부러운 것만 가지고 그죠? 부부간에 합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당신은 자식 때문에 그런 정도도 희생 못하느냐고 남편을 한심하고 이기적으로 몰아붙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를 얘기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거는 얘기는 안 하고 남편을 자기 의견에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자기는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도 못해? 그렇게 몰아붙이면 남편은 속상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회사 사정이 지금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항상 부부가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가세요. 그래서 왜 아내가 그렇게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유학을 통하는 것을 통해서, 그죠? 통하는 것을 통해서 뭘 좀 얻고 싶어 하는지. 지금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만 보낼 건지, 그죠? 아내가 같이 따라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이유도 대화를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 사는 그 생활의 어려움, 그것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뭐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떨어져 살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 떨어져 사는 그 생활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나 큰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 부담, 그 첫 번째죠. 그리고 적응해야 되잖아요. 아이도 그 문화권에 적응해야 되고, 아내가 만약 간다면 아내 역시 적응해야 되고, 남아있는 남편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처가나 본가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거나, 뭐 예를 들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형편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꼼짝없이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위해서 평소에 남자가 뭐 밥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집안도 예를 들어서 살림도 좀 도와주고 그런 연습이 안 되는 남편들 많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새끼를 사 먹어야 돼요. 아침은 뭐 대충 빵으로 때우고, 뭐 저녁은 뭐 회사 퇴근하면서 뭐 예를 들면서 좀 사 먹기도 하고, 점심도 뭐 구내식당에서 하거나, 하루 삼시세끼 사 먹는 거라도 그렇죠.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하고 사 먹는 밥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집밥 먹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죠. 예. 생활이 불규칙하니까 건강을 해치기도 쉽고요. 그리고 아내가 없고 아이들도 없고 처음에는 막 해방감에 너무너무 좋다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것도 1, 2개월, 3, 4개월, 길어봐야 한 6개월 정도죠. 아내 눈치 안 보고 실컷 술 마시고 늦게도 들어오고, 그죠? 뭐 주말에도, 그죠? 친구들 만나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도 말리기도 하고, 가끔은 바가지로도 긁어주는 아내가 있을 때 그것도 즐거운 거죠. 몇 개월씩 그렇게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 외로움은 아무도 모릅니다. 불 깜깜하게 꺼져 있는 그 집을 혼자 술이 약간 취해서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예. 그래서 절대 술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되는데 또 대부분 술에 의존하는 남성들이 많거든요. 외로우니까.
잠이 잘 안 오니까. 어떤 데는 도대체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내하고 그저 아이들 외국 유학 보내놓고 도대체 이건 내가 뭐 하고 있나. 처량한 생각, 슬픈 생각. 그래서 그냥 울컥 눈물이 나서 막 다리 놓고 다리 뻗고 펑펑 울었다는 제 친구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죠.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사실 부부간의 성적인 욕구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가끔은 그죠? 여성들이 있는 그런 술집에 출입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것들이 부부간의 어떤 신뢰,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죠?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고 외도에 빠지기도 하고요. 뭐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나가 있는 아내들 역시 그런 위험에서 100%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내들 역시 나가서 고충도 많죠. 말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애들이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따르지만 조금씩 지나다 보면 엄마보다 지가 더 영어를 더 잘해요. 엄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는 어떤 물정이나 문에 대해서도 익숙하고 그래서 서서히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많아서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면 나가 있는 아내들 역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힘들여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고요. 그리고 아내들 역시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차도 없으면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잔소리가 많아지고 아이들은 조금씩 커가면서 엄마의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들 역시 또 다른 어떤 남성과의 외도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든 기러기 가족이나 그죠 조기 유학이 그런 문제를 빚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돌아왔을 때 적응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조기 유학이고 잠시 기러기 가족이지만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2년 정도만 하고 들어올 건지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들어올 건지 대학까지 마치고 들어올 건지 대학까지 마치고 아예 그 현지에서 잡을 가지고 직장을 얻어서 생활을 할 건지 그게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설사 그 문화권에서 대학까지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기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적응 문제도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영어권으로 많이 보내니까 영어가 안 돼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죠. 영어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한데.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영어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귀국했을 때 한국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말이 잘 안 돼서 어휘가 딸려서 정말 막상 딱 적확한 그 단어가 안 떠올라서 영어를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오해하죠. 아이고 뭐 지가 뭐 어디 외국 나갔다고 그죠?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여학생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참 간단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아내들 역시 남편만 한국에 두고 나갔다가 편하잖아요. 뭐 시집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참 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많고 적응을 잘 했던 그런 부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이제 수발도 해줘야죠. 예전에 우리 남편 참 근사한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많이 늙고 머리도 빠지고 폐도 나오고 그죠? 예. 그리고 영어도 자기보다 못하고 옛날에는 모든 물정에 남편이 참 빨랐는데 왠지 좀 후줄근해진 것 같고 부부관계가 서먹서먹해져 어색해지는 거고 공통분모도 많이 없어지고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 모습만 기억했던 남편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돼서 사춘기 아이들인데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해가지고 심각하게 아빠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절대 뭐 제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을 조금 과장하는 것 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면 팍팍한 수업을 또 못 견디잖아요. 저쪽은 한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대학 입시 위주의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체벌이 또 심합니다. 대단히 그래도 좀 존중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와는 달리 한국에 보면 여전히 좀 체벌이 심해서 그걸 적응 못해서 다시 아이들을 외국에 내보내거나 다시 아이들과 아내가 외국에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문제를 잘 심사숙고해서 결국은 부부가 뭘 상의하셔야 되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뭘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 잘 키우는 일일까? 예, 그걸 합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 가치관이 100%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부부 노선을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예. 사사건건 의견이, 가치관이 틀려서 싸운다면 결코 자식 잘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상의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한번 좀 내보는 게 좋겠다. 지나치게 성적만으로 줄 세우고 그런 이쪽 문화권에 비해서 뭔가 우리 아이는 운동을 잘하니까 또 예능적으로 아주 소질이 있으니까 뭔가 다양한 개성 이런 것들을 꼽힐 수 있는 그 문화권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만약 두 분이 합의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치밀하게 준비하셔야죠. 사전 조사도 하시고요. 인터넷도 뒤지고 그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먼저 그 나라, 그 도시, 학교가 결정이 되셨다면 그 학교에 보내본 부모들의 경험담도 좀 들으시고 실패담도 좀 들으시고요. 그죠? 뭐 필요하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수속을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회사는 그죠?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점만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들려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은 수속을 대행해주는 거지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성적을 올리고 하는 것까지를 책임져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잘 좀 염두에 두셔서 돈도 좀 받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사실은 현장 답사까지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준비 없이 보내셔서 그냥 잘 적응하겠지. 그죠? 그걸 과소평가하거나 문제 다 닥치면 그냥 헤쳐나가겠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나치게 자식 중심으로 살지 말 것. 아이들을 다 외국 유학 보낸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권에 보내면 그래도 영어 하나만큼은 제대로 하고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정말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필요한 건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잘 챙기시고 두 분이 행복하게 의견 잘 맞추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상 3강 마치겠습니다.